2017년 1월 17일 플로리다주 올랜도 경찰서에 한 남자가 한쪽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엉거주춤하게 잡혀 들어옵니다. 이 남자는 41살의 마르키스 로이드였어요. You got hand sanitizer? Hey, can y'all straighten these cuffs out for me? Just 1 second, okay, guys? They come in to do that. They're real tight, bro. No, they're real tight. 1 second, go. They numb my wrist up, the cuffs. What? The cuff, they numb my wrist. They real tight, they're crushing. No, I left mine in the car. So keep in the car. Yeah. 손목의 주인 수갑이 문제가 있어 보였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해 보였죠. 다시 한번 고통을 호소합니다. Brother, can y'all straighten these cuffs out for me, please? We getting the key. We getting the key. I got you, bro. I got you. You lost your hat. Excuse me, bro. You loosen up this right cuff for me? Man, Yes, sir. Come on, man, y'all. Listen, yes, sir. We're gonna take care of it. All right? We have the fireman coming to check you out and look at your injuries right now. Okay, and then we'll be able to manipulate the cuffs for you. Okay, sir? 붙잡힌 용의자가 아프든지 말든지 일부러 더 무관심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높은 직급인 듯한 경찰이 다가왔죠. Good job, guys. Good job. It's awesome work. Awesome work. It's a good day. Yep, it's a great day. And Deborah's handcuffs are on him? Yep. Very nice. 일반적인 용의자라기보다는 경찰들과 문제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진술을 받으러 오기 전까지 한참을 고통받고 있었어요. My hand's swelling up. Shit, come on, man. Sit down. 마르키스는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눈이 부은 채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걸까요? 마르키스는 1994년부터 구타, 무기 운반 혐의를 포함해 온갖 범죄에 연루되어 20차례나 경찰에 체포됐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감옥에서 나왔을 때 페이스북에 접속했고 그때 22살의 쉐이드 딕슨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2016년 10월 쉐이드는 마르키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마르키스와 함께 살던 쉐이드는 12월 10일 갑작스럽게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는지 자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당시 마르키스와 싸우다가 마르키스가 그녀를 물었다고 했죠. 3일 뒤 쉐이드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르키스에게 전화가 왔죠.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립니다. 쉐이드의 오빠 로널드가 바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여동생을 보호하려다 로널드도 총상을 입었죠. 결국 쉐이드는 8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합니다. 이때 쉐이드는 임신 3개월 차였어요. Look, take me home. This man still trying to speak. It's raining outside, y'all. He's still trying to speak. Look, Take me home. for real, you not about to kill me and the baby. This man, he has to be stopped. See, they just somebody stopped. No, but no, you need a greater force than that. He has to be stopped. Somebody stop him. I'm not gonna live past 25. I'm not gonna make it. Not like this. Oh no. I might as well pray every day. Make sure I make it into heaven. 이 영상은 쉐이드가 사망하기 몇 주 전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녀가 얘기했던 25살을 넘기지 못하게 됐죠. 쉐이드가 사망한 다음 날, 쉐이드의 엄마와 아빠는 자택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딸의 살인범을 찾는 데 도움을 달라고 지역사회에 간청했어요. 마르키스에게 자수하라고 말이죠. 시간이 흘러 1월 9일 오전 7시 프린스턴 거리의 월마트 매장에 마르키스가 나타납니다. 마침 거기에 경찰이었던 데브라 클레이튼도 장을 보고 있었죠. 한 시민이 데브라에게 마르키스를 봤다고 했어요. 데브라는 지원 요청을 하고 마르키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멈추라고 했죠. 하지만 마르키스는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월마트 주차장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마르키스가 데브라에게 3발의 총을 쐈고 그중 한 발이 데브라의 엉덩이에 맞아 데브라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은폐할 방법 없이 바닥에 누워있던 상태에서 마르키스에게 7발을 쐈지만 마르키스는 그녀 주위를 돌면서 그녀의 머리를 겨냥하고 몇 발 더 발사했어요. 그 총격전으로 데브라는 4발의 총이 맞아 사망했죠. 부검 결과에 따르면 데브라가 쓰러졌을 때 데브라 위에 서서 쏜 총알이 목에 맞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28초가 흐른 뒤 지원 경찰이 도착했는데 마르키스는 이미 차량을 강탈해 월마트를 떠난 뒤였어요. 오전 9시 마르키스가 무장한 상태로 차량 강탈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 17개의 학교가 폐쇄됐어요. 그리고 마르키스의 수색을 도우려던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오토바이 부관인 노먼 루이스가 한 시민이 운전하던 벤에 치여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경찰들은 화가 치밀었죠. 그렇게 마르키스의 현상금은 최대 6만 달러까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올랜도 경찰서와 FBI Most Wanted 트위터 계정에 마르키스의 사진을 트윗했어요. 다음날 1월 10일 현상금을 10만 달러로 인상합니다. 몇 주 동안 마르키스가 체포를 피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마르키스의 전 동료였던 자르기 마얀이 체포됐고 다음날 오후 마르키스의 조카였던 라켄 샤로이드와 전 여자친구였던 제임스 슬로터가 체포됩니다. 3명이나 마르키스의 도주를 도왔던 거죠. 대대적인 수사 끝에 일주일이 지난 1월 17일 카버슈어스에 있는 버려진 집에서 마르키스를 체포합니다. 처음에는 미닫이 유리문을 통해 뒤쪽으로 탈출하려고 했지만 현관문으로 나와 총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경찰들이 있는 쪽으로 기어 나옵니다. 발견된 총 중 하나는 100발이 장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르키스가 경찰들에게 기어오는 동안 입고 있던 방탄복에 무언가를 숨겼을지도 모른다는 긴장감도 있었고 폭력적인 범죄 경력을 고려해서 무력을 사용해 제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키스가 살해한 데브라의 수갑으로 체포했죠. 무력을 사용한 제압으로 맨 처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눈이 퉁퉁 부은 채 엉거주춤하게 잡혀들어온 거였어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기자들에게 경찰이 때렸다고 계속해서 얘기했죠. 추후 무력 사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체포에 참여한 경찰관은 모두 현직에 있습니다. 마르키스의 도주를 도왔던 3명은 마르키스가 체포되고 나서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됐어요. 재판 중 쉐이드를 죽인 이유에 대해서는 쉐이드가 임신 중에 마리화나를 피운 것에 화가 났었다고 했고 싸우다 헤어졌을 때 쉐이드가 낙태를 하려고 해서 그걸 말리려고 찾아갔다가 쉐이드의 오빠가 나와서 자신을 잡으려고 할 때 총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협을 느꼈다고 말이죠. 하지만 마르키스는 1급 살인, 태아 불법 살해, 1급 살인 미수, 쉐이드의 죽음과 관련된 총기를 이용한 2건의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았어요.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데브라를 살해한 1급 살인 혐의로 2022년 3월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사형수로 복역 중이죠. 마르키스는 사형 선고를 받기 전 대법원 판사에게 당신은 나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하기도 했고 감옥에서 복역하던 중에도 벽에서 전화기를 뜯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르키스의 정신건강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신건강 전문의들은 마르키스가 망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만 형을 선고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사형 선고까지 이어진 겁니다. 사형 선고가 매끄럽게 진행된 건 아니었어요. 사형 제도를 반대하던 플로리다 주검사가 자신이 있는 동안에는 모든 사건의 사형을 구형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는데
이 결정은 플로리다 주지사와 충돌하게 됐고 결국 주검사가 해임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죠. 마르키스는 쉐이드의 오빠가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했고 데브라도 먼저 무기를 꺼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지원을 기다렸다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하기도 했죠. 이 남자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르키스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받아야 했어요. 아이의 아빠이자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친구에게 쉐이드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17년 동안 올랜도 경찰서에서 근무한 베테랑 경찰이었던 데브라는 그날 방탄복도 입고 있었지만 마르키스의 잔인한 선택으로 사망했죠. 사후에 그녀는 상사에서 중위로 승진합니다. 근무를 마치고 엄마로 돌아가 장을 보고 있던 그녀는 평생 아이와 남편의 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마르키스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미국판 조두순 사건이라 알려져 있는 8살 여자아이의 끔찍했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1990년 8월 9일 텍사스 디킨슨의 더운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8살이었던 제니퍼는 혼자 자는 게 무서웠고 엄마 침대로 가서 함께 자려고 했죠. 하지만 엄마 일레이는 다음날 중요한 일정이 있다며 방에 돌아가 잘 것을 부탁했어요. 제니퍼의 잠버릇이 심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니퍼는 방으로 돌아가 잠이 들 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레인이 제니퍼를 깨우러 갔을 때 제니퍼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렇게 엄마가 제니퍼의 실종을 신고했고 경찰들은 바로 수색을 시작했지만 어떠한 실마리도 없었고 결정적인 단서 또한 부족했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때 들판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제니퍼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실종된 지 14시간 만이었어요. 사실 모습이 굉장히 처참했기 때문에 죽은 줄만 알았던 거죠. 하지만 제니퍼는 정말 다행히도 살아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10시간 넘게 개미 언덕에 누워 있었고 온 몸이 개미에 물린 상태였어요. 그것조차 제니퍼가 당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다시 전날로 돌아가서 제니퍼는 잠이 들 때까지 책을 읽었고 정신을 차렸을 땐 모르는 남자의 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남자는 제니퍼를 업고 달리고 있었죠.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남자는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운전할 때도 무릎에 앉혀놓고 꼼짝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고는 제니퍼를 진정시키면서 다 괜찮을 거야. 난 비밀 경찰이야. 라고 했죠. 제니퍼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얼마 가지 않았고 납치되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차 안에서도 4번이나 목이 졸리기도 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니퍼는 너무나 두려웠죠. 그 남자는 제니퍼가 다니는 초등학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달을 보라고 하면서 달의 색깔이 바뀌면 엄마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제니퍼는 다른 차의 불빛이 다가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대가 절망으로 변할 때 그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 흥분이 됐던 것 같아요. 태도가 돌변한 남자는 제니퍼한테 너네 엄마 안 와 라고 하면서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몇 블록을 달렸고 막다른 자갈길에 도착했어요. 제니퍼는 완전 패닉 상태였죠. 그때 그 남자는 제니퍼의 목에 칼을 갖다 대면서 내가 무서워? 내가 무섭냐고 라고 했고 있는 힘껏 제니퍼의 목을 조르면서 목을 부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제니퍼는 한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남자가 발목을 잡고 들판으로 끌고 가는 도중에
의식을 차리게 됩니다. 발가벗겨진 채였어요. 그때 제니퍼는 죽은 척을 했고 제니퍼가 죽었다고 생각한 남자는 그대로 들판에 버리고 가버렸죠. 제니퍼는 비명을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손으로 목을 만져봤는데 피가 흥건했어요. 지나가는 차가 보여도 소리를 지를 수도 고개를 들 수도 일어설 수도 없었죠. 그렇게 의식이 들락날락하고 있다가 제니퍼가 마지막으로 깨어났을 때 그때 아이들이 놀다가 제니퍼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발견된 제니퍼의 상태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귀에서 귀까지 목은 칼에 그어져 있었고 개미에 물린 상처와 등에 긁힌 상처 그리고 알몸의 상태로 성폭행의 흔적까지 작디작은 8살 여자아이가 끔찍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성대가 잘려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목소리가 전과 같을 수는 없었지만 천만다행이게도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를 무서워하는 트라우마를 갖게 됐죠. 당장 말을 할 수 없었던 제니퍼였지만 제니퍼가 기억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 그리고 용의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던 모든 것을 쪽지에 적어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그 남자는 검은 콧수염을 가진 백인의 30대 남자고 안경을 쓰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었고 초록색 문신이 한두 개 정도 그리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다고 하면서 얼굴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어요. 게다가 그 남자가 갖고 있던 담배 브랜드까지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자기 이름이 데니스라고 했던 것도 기억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포렌식 아티스트가 병원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몽타주가 완성이 됐죠. 한편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현장에서 400m 떨어진 도랑에서 옷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니퍼와 용의자의 옷이라고 판단했죠. 몽타주가 전국에 뿌려졌고 범인은 곧 잡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제니퍼는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다른 사람을 더 다치게 하기 전에 잡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사건 이후 무려 10년이 지났는데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을 때 제니퍼와 성인이 된 이후 대부분의 여정을 함께 해준 조나단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건이 묻히나 싶었을 때 제니퍼는 담당 형사가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담당 형사 팀 크로미는 제니퍼를 만나고 싶어 했죠. 그리고 그는 본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은퇴하기 전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범인을 잡겠다고 했고 그 말이 제니퍼에게 엄청난 용기와 희망이 됐습니다. 사건 이후 19년이 지났을 때 사건 당시 없었던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도랑에서 발견된 제니퍼의 티셔츠와 속옷 그리고 그 남자의 티셔츠와 속옷에서 추출되었던 DNA를 다시 검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1년이 훨씬 넘게 걸리게 되죠. 기다림 끝에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고 데니스 브래드포드라는 남성의 DNA와 일치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데니스는 1997년 아칸소주 핫스프링스에서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납치 및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적이 있는 남자였어요. 그때 데니스의 DNA가 전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됐었고 또 제니퍼가 적었던 쪽지에서 데니스라고 말했던 이름과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니퍼는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데니스는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도 있었고 3명의 의붓 아들도 있는 용접공이었죠. 데니스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말 놀라웠던 건 제니퍼와 얘기하고 포렌식 아티스트가 그렸던 몽타주와 제니퍼를 공격하기 몇 달 전 찍었던 데니스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기가 막히게 비슷했다는 겁니다. 데니스가 디킨슨의 2개의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고 두 곳 모두 제니퍼가 납치되었던 아파트와 상당히 가까웠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렇게 데니스는 신속하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You ever heard the name Jennifer Schuett? Yes. Did you ever have occasion to come in contact with her? Yes. Tell me about that. No.
My whole life for the past 20 years has been utterly and completely up because of my mistake. I can tell, obviously, this affects you a lot, but I think you would, if you were to see her, I think you would be extremely proud of her. I really do. Oh, thank you. She's alive. Yes, she's alive. She's alive. She's alive. Let me tell you, she is incredible young. Oh, God. Oh, God. Well, you have no idea how hard I have prayed for that. I'm a firm believer of Christ. But I had no idea. Because it wasn't but about 2 days later I ran. And I just took off. 체포된 데니스는 카운티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종신형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제니퍼에게 재판을 받기 전 허망한 소식이 전달됩니다. 데니스가 감옥에서 목을 매다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제발 자살만은 하지 않았으면 했던 제니퍼의 바람이 이루어지진 못했어요. 납치되었던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2010년 8월 10일, 제니퍼는 데니스 무덤 앞에 앉아 피해자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당신을 알아내고 체포되기까지 19년 2개월 3일을 기다렸어요. 당신은 사람을 잘못 선택했죠. 왜냐하면 나는 19년 동안 매일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찾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이에요. 나는 당신이 감옥에 있거나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확신했죠. 나 자신이 당신을 찾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그런 내가 맞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었고 또 들을 수도 없었지만 20년간의 고통스러웠던 시간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니퍼는 데니스에게 성폭행을 당해 불임이 되었는데 유일한 희망은 체외 수정이었고 위츠라는 의사가 제니퍼를 도와 결국 그녀는 기적적으로 임신에 성공합니다. 예쁜 제나라는 딸 아이를 가졌고 이후에 요나라는 아들도 태어났어요. 제니퍼는 내가 한 명도 아니고 2명의 아름답고 건강한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며 정말 해피엔딩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니퍼의 사건은 다른 범죄 생존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오늘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중심의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범죄 피해자들이 제니퍼처럼 강인하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건들도 앞으로 더 발전되는 기술들로 모두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13년 10월 22일 매사추세츠주 댄버스 고등학교에 다니는 14살의 필립 치즘이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아 필립의 엄마 다이애나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 탑스필드의 어느 한 고속도로에서 수상한 흑인 남성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 그 흑인 남성을 발견했을 때 기온이 40도가 넘는 찜통 같은 날씨였는데요. 그 남성은 반바지에 집업 스웨터, 무릎까지 올라오는 검은 양말, 목에는 스키 마스크를 두르고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었을 때 테네시에서 왔다고 했고 어디로 가고 있었냐고 묻자 어디도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자신이 필립 치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찰은 실종된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쯤으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가볍게 몸수색을 했는데 필립의 주머니에서 콜린 리처라는 여자의 운전면허증, 보험카드, 신용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에서 났냐고 물었죠. 처음엔 스탑앤샵에서 발견했다고 했지만 그 지역엔 스탑앤샵 매장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추궁했어요. 그러자 그녀의 차 안에서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결국 필립은 경찰서로 이송됐죠. 그리고 필립의 가방에서 지갑과 여성용 속옷을 포함해 칼날이 튀어나온 박스 커터를 발견했어요. 그 칼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경찰은 누구 피냐고 물었죠. 피는 리처의 피고 리처는 숲속에 묻혀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스웨터와 목에 착용한 스키 마스크에서 핏자국을 추가로 발견하게 됐고 바로 수갑을 채워 체포했어요. 필립 치즘이 발견되기 전 또 다른 경찰은 필립이 방과 후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댄버스 고등학교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장이 경찰에게 수학 선생님인 콜린 리처도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가족들에게 리처를 찾는 연락이 왔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녀의 출퇴근용 차량은 학교 주차장에 있었죠. 그렇게 경찰들은 CCTV를 보게 됐습니다. 오후 2시 54분, 콜린 리처가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리처가 화장실로 들어가고 나서 필립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후드를 뒤집어 쓰고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서 리처가 들어간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어요. 11분 후, 다른 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문이 잠긴 건지 그냥 돌아가죠. 그리고 20초 후 필립이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왔을 때 필립의 손이 빨간 게 보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손이 빨간 게 보이죠? 밖으로 나가서 장갑이랑 옷을 버리고 온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옷이랑 가방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다시 보면 왼손에 들려있는 게 여자 가방같이 보이죠. 가방을 어딘가에 두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러고는 굉장히 큰 재활용 쓰레기통을 끌고 와서 다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6분) 정도 지나고 나서 묵직한 쓰레기통을 끌고 나왔고 밖으로 나가 숲 쪽으로 향하죠. 오후 4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필립은 신발도 신지 않았고 바지에는 피가 묻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후에 다급하게 학교를 빠져나갔죠. 결국 리처는 23일 새벽에 학교 근처 숲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목이 졸린 흔적과 16번이나 찔린 자상, 그리고 나뭇가지를 이용한 성폭행의 흔적까지 있었죠. 게다가 손에는 "난 너희 모두가 싫어" 라는 메모까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필립은 테네시주에서 매사추세츠주로 이사를 왔고 특별할 것 없이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이렇다 할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리처는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목격한 학생에 따르면 그날 필립은 방과 후에도 남아 있었다고 했어요. 리처와 필립은 중국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가 리처가 필립의 고향인 테네시주에 대해 언급하자 필립이 확 달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트리거가 됐던 말이 있었다고 언급은 했지만 그 말이 어떤 말인지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죠. 필립의 재판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법의 경계를 시험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필립의 변호인은 필립의 어린 나이와 뇌의 발달 상태를 강조했지만 검사는 필립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강조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학교에서 찍힌 CCTV 영상이었습니다. 선생님을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행동들, 미리 준비한 옷과 장갑, 그리고 칼까지. 필립의 어린 나이와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은 범죄의 중대함 때문에 모든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필립은 2016년 2월 26일 살인, 강간, 무장강도 혐의로 가석방 없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필립의 나이 54살이 되면 석방이 되는 거죠. 필립의 재판은 미국 사법체계 내에서 청소년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비슷한 사건을 비교해보자면 한국에서 2023년 3월 27일 13살의 A군이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40대의 고모 B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모 B씨는 중상을 입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군은 촉법 소년에 해당돼 전과 기록 없이 소년원 2년 송치가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법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콜린 리처는 선생님이기도 했지만 어리다면 어린 24살의 꽃다운 나이였어요.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헌신적이었던 그녀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주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콜린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3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우드러프 지역의 컨테이너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보안관들은 서둘러 컨테이너 문의 자물쇠 5개를 끊었습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뉴스에 보도된 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마치 강아지처럼 목에 사슬이 묶였다가 구조된 여자는 30살의 케일라 브라운. 그녀는 2016년 8월 31일 그녀의 남자친구 찰리 카버와 토드 코랩이 소유한 땅의 덤불을 제거하러 갔다가 실종된 상태였어요. 찰리와 케일라를 찾기 위한 노력은 실종되자마자 시작됐지만 그 퍼즐을 맞추는 데는 몇 달이 걸렸죠. 이 커플이 사라진 지 약 2주 후부터 찰리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상한 활동이 감지됩니다. 업로드된 게시물들은 찰리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봐도 전혀 찰리가 쓴 게시물이 아닌 것 같았죠. 경찰은 케일라의 페이스북에 접근할 수 있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거기서 케일라가 찰리에게 보낸 메시지 중 토드 코랩을 언급한 걸 발견했고 마지막 휴대폰 기록도 코랩이 소유한 부동산 근처였어요. 코랩이 소유한 12만 평이 넘는 땅에 울타리가 쳐져 있었는데 경찰들은 영장을 발부받아 그곳을 수색했고 그렇게 컨테이너에 갇힌 케일라를 구조할 수 있었던 거죠. 케일라는 그곳에 2달 동안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코랩의 땅을 수색하는 동시에 다른 경찰들은 코랩의 집에 도착했어요. 처음엔 케일라가 발견됐다는 걸 몰랐던 경찰들은 따뜻한 어조로 코랩에게 인사했죠. Hello. How you doing? Doing well.
하지만 케일라를 발견했다는 전화를 받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콜앱은 1971년 플로리다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는 그가 2살 때 이혼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양육권을 얻어 이듬해 다른 남자와 결혼했죠. 하지만 그는 양아버지에게 분노를 표출했고 8년 동안 만나지 못한 친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콜앱은 다른 아이들에게 공격적이었고 또 물건을 망가뜨리기 일쑤였죠. 콜앱이 9살 때 상담을 받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폭발적이고 성적인 내용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비비총으로 개를 쏘고 클로록스 표백제를 사용해 금붕어를 죽이는 등 동물 학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콜앱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조지아 정신병원에 3개월 넘게 입원했었죠. 결국 콜앱이 12살이 됐을 때 어머니와 양아버지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친아버지에게 보내졌습니다. 친아버지한테 무기 수집 취미를 물려받았고 폭탄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됐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항상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관계가 악화됐고 콜앱은 어머니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몇 번이나 요청했지만 어머니는 변명만 하면서 콜앱 보는 걸 거절했죠. 부모님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란 콜앱은 15살 때 애리조나주 템피에서 14살의 크리스티 그라나도를 납치합니다. 22구경 리벌버로 그녀를 위협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묻고 테이프로 입을 막은 뒤 강간했죠. 그러고 나서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만약 이 일을 누군가에게 얘기한다면 가족 전체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는 용감하게도 이 일을 신고했고 1987년 콜앱이 16살이 됐을 때 납치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성범죄자로 등록됐죠. 2001년 8월 콜앱은 14년의 복역 끝에 석방되어 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주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센트럴 애리조나 대학에 다니면서 컴퓨터 과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죠. 머리는 꽤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2년 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스파르탄버그에 있는 한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기도 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업스테이트로 편입해서 마케팅 경영학 학사 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앱은 중범죄 혐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2006년 6월 30일에 공인중개사 허가까지 받게 되죠. 그리고 12명의 직원을 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아주 잘 나갔어요. 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정평이 나 있는 공인중개사였으니까요. 열심히 돈을 벌었고 2014년 5월에 그는 무어 커뮤니티에서 14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12만 평이 넘는 토지를 구매했고 8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울타리까지 설치했죠. 자신의 집을 콜앱에게 판매했던 한 고객은 그를 매우 외향적이고 전문적인 사람으로 기억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종 자신의 총기에 대해 얘기하고 미묘하게 성적인 농담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자주 갔던 와플하우스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웨이트리스에게 치근덕거려 이후로는 남성 웨이터가 주문을 받는 일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케일라가 실종됐던 날 콜앱은 그녀와 동행 중이던 찰리에게 그 어떠한 경고 없이 총을 쐈죠. 케일라는 그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고 충격을 받게 됐어요. 콜앱은 찰리를 죽이고 케일라를 2달 동안 컨테이너에 가둬두면서 매일 1시에서 3시 사이에 와서 그녀를 때리면서 그가 성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게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성노예였던 거죠. 게다가 콜앱의 다른 희생자들의 무덤을 보여주면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합니다. 콜앱이 체포된 후 그의 사유지에서 카버의 시신과 함께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됐어요. 이들은 2015년 12월 22일에 실종 신고가 되었던 스파르탄버그에 살던 조니조 콕시와 레건리 콕시 부부로 확인됐죠. 찰리와 케일라가 겪었던 일과 비슷했습니다. 참고로 메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와플하우스에서
일했던 웨이트리스였어요. 콜앱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사유지 청소를 하러 왔다가 남편이었던 조니가 갑자기 칼을 꺼내 위협을 느꼈고 조니를 쐈다고 했죠. 케일라가 구조되기 약 1년 전에 케일라를 묶어놨던 컨테이너에 매건을 묶어놨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통제가 어렵다고 느낀 콜앱은 그녀를 죽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drove them to my Land of It Kid Supplies and got them down to my building, and that's when Johnny pulled a knife out and You shot. I shot. Okay, and you shot her. Not exactly. I didn't know what to do with it, man. I walked her outside, I put a 4 in the back of her head. What gun did you shoot her with? Same one. That you shot Johnny with? And that's a Glock. And that's the same one you shot Charlie. Why my favorite gun? It's a handy a gun. handy one. It's very effective. 조니는 머리에 총상을 입어 사망했고 매건은 몸통에 총상을 입어 사망했죠. 케일라를 2달 동안 살려뒀던 건 콜앱이 케일라에게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케일라가 나중에 자신이 발견됐을 때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되고 싶은 마음에 침착하게 콜앱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고 또 콜앱이 자신에게 매력을 느끼는 마음을 역이용했습니다. 콜앱은 케일라에게 나중에 자기가 늙고 병들면 놔주고 돈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케일라와의 미래를 꿈꿨다고 했죠. 콜앱이 체포되고 진술을 하던 중 어머니와 대화하게 해주고 어머니에게 자신의 사진을 전달하고 친구 자녀의 대학 기금으로 돈을 이체하는 대가로 또 다른 살인사건을 자백하게 됩니다. 2003년 11월 6일 오토바이 가게에서 4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Where's your emergency? It's at Silverlight Motorsports. Okay, what's the problem? Apparently everybody's been shot up here. Everybody's laying down in a pool of blood. 사망자는 오토바이 가게 주인 스캇, 서비스 매니저 브라이언, 정비공 크리스, 그리고 스캇의 어머니였던 베벌리였죠. 4명 모두 다발성 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콜앱이 이 사건을 자백하기 전까지는 범인을 잡지 못했던 상태였어요. 오토바이 가게 주인 스캇의 아내 말에 따르면 콜앱은 가게에 여러 번 방문했던 블랙 컨슈머였죠. 자백을 하면서 4명의 피해자들 모두 이마에 총을 쐈다고 했는데 이 사실은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콜앱은 경찰에게 자백하기 이전에 총격 사건을 저질렀을 때 자신의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오토바이 타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니까 가게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놀리는 게 화가 나서 다 죽인 거라고 했죠. 이건 콜앱 입장의 얘기라 사실 진짜 이유가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콜앱의 재산을 수색한 결과 소음기가 장착된 9mm 권총, 반자동 소총 및 알 수 없는 양의 탄약을 포함해 수많은 무기가 발견됐어요. 총기 구입 시 콜앱의 이름으로 신원조사를 한 기록이 없어 경찰들은 그가 불법적으로 무기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마존 사이트에서 구매한 자물쇠, 삽, 칼 같은 다양한 품목에 이상하게 적어둔 수많은 제품 리뷰도 발견했죠. 콜앱은 앞서 언급한 피해자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많다고 주장했지만 확실한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2017년 5월 26일 콜앱은 오토바이 가게 총격 사건에 대한 4건의 살인 혐의와 케일라 남자친구 카버와 콕시 부부에 대한 3건의 살인 혐의 및 케일라 납치 혐의 그리고 성폭행 범죄에 대해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7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파르탄버그 카운티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형을 구형할 수도 있었지만 4년 전 주 정부의 독극물 주사제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사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죠. 2020년 8월 콜앱의 소지품 중 일부가 경매에 나갔고 수익금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기부되었습니다. 조금 분통 터지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 콜앱의 어머니인 레지나는 콜앱이 한 살인 행위에 대해 도드는 괴물이 아니었어요. 즐거움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고 화가 나고 상처받아서 그런 거예요. 라고 했고
케일라의 남자친구 카버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카버가 심술 긋고 바른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레지나는 2017년 4월 23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죠. 심장병과 폐질환인 COPD를 앓고 있었으며 자연사했다고 밝혀졌어요. 아들의 최종 선고를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온전하게 보호받아야 했을 그의 어린 시절에 그가 정작 필요로 할 때 부모들은 그 옆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든 선택은 콜랩의 선택이었고 평생을 잊기 힘든 트라우마 속에 살아야 하는 크리스티와 케일라, 그리고 피해자분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안타깝게도 케일라에게는 사건 이후 만났던 약혼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있기도 했고, 이후 2019년 7월 동거하던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2,000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죠. 그리고 콜랩의 재산 중 $630만, 하나 약 83억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는 분명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다른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콜랩의 재산이 배분되었죠. 돈만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가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굉장히 잔혹합니다.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청해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때는 1991년 7월 22일 밤 11시 30분. 트레이시 에드워즈는 노스 25번가 모퉁이에서 경찰관 2명을 만났습니다. 에드워즈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죠. 그는 경찰에게 자신이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얘기합니다. 에드워즈의 얘기를 들은 경찰은 그를 다머의 아파트로 데려갔죠. 다머는 처음에는 차분하게 경찰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에드워즈에게 수갑을 채운 건 인정했지만 왜 그랬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죠. 이에 에드워즈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진술합니다. 에드워즈는 5시간 전 다머를 처음 만났어요. 다머는 에드워즈에게 맥주를 마시면서 누드 사진을 찍어준다면 $100를 준다고 제안했고, 에드워즈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다머 아파트로 들어서자 악취가 났고 여러 상자의 염산도 보였는데 다머는 벽돌 청소용이라고 설명했죠. 짧은 대화 끝에 다머는 에드워즈에게 열대어 어항을 보라고 했고, 에드워즈가 고개를 돌리는 사이 한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황한 에드워즈가 뭐 하는 거냐고 묻자 다머는 아무렇지 않게 침실로 가서 누드 사진을 찍자고 했죠. 침실에 들어가자 TV에서는 엑소시스트 3편이 재생 중이었고 벽에는 남성 누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또 파란색 큰 드럼통에서는 악취가 났어요. 다머는 칼을 휘두르며 에드워즈에게 누드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수갑을 풀어주고 칼을 치우면 사진을 찍겠다고 하며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죠. 다머가 에드워즈의 가슴에 머리를 대고 심장박동 소리를 듣더니 너의 심장을 먹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에드워즈는 계속해서 자신이 다머의 친구라고 얘기하며 도망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기회가 되면 창문이나 문으로 도망칠 계획이었죠. 에드워즈는 화장실 얘기를 꺼내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실에서 집중력이 떨어진 다머를 본 에드워즈가 다시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일어섰는데 다머가 수갑을 잡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는 다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문으로 도망쳤어요. 그 뒤 에드워즈가 경찰을 만났습니다. 다머는 경찰에게 수갑 열쇠가 침대 옆 옷장에 있다고 했죠. 한 경찰이 침실을 수색하러 갔는데 다머가 직접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저지당했어요. 경찰관은 침대 밑에서 큰 칼을, 열린 서랍에서는 여러 장의 절단된 사람 사진을 발견합니다. 사진 배경이 현재 아파트와 동일했기 때문에 진짜라고 믿었죠. 다머가 체포되기를 반항하자 경찰들이 제압했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원을 기다리며 냉장고를 수색한 결과 갓 잘린 흑인 남성의 머리가 발견됐죠. 주방에서 4개의 머리, 침실과 옷장에서는 7개의 두개골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는 심장과 근육, 냉동고에서는 장기와 살점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또 잘린 손과 성기, 미라화된 두피도 있었고 드럼통에서는 산성에게 녹고 있던 절단된 몸통 3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아파트에선 총 11명의 유해가 발견되었죠. 발견된 유해는 11명이었지만 추가적인 조사에서 6명의 피해자가 더 밝혀집니다. 17명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제프리 다머.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다머는 엄격한 아버지와 신경질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죽은 동물에 관심을 보이고 동물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등 문제 행동을 보였고 청소년기에 접어들수록 그의 폭력성은 더욱 심각해졌죠.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끼던 그는 알코올 문제까지 안고 있었어요. 거기에 성적 지향의 혼란도 겹치게 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다머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게 되죠. 16살이 되었을 때 매일 조깅하는 남자의 몸에 매력을 느꼈고 그 남자를 무의식 상태로 만들어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환상을 품게 됩니다. 그 환상은 현실이 되었어요. 다머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덤불 속에 숨어서 그 남자를 기다리게 되죠. 하지만 정말 다행히게도 그날 그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머는 졸업한 지 3주 후인 1978년에 첫 번째 살인을 저지릅니다. 1978년 6월 18일 다머는 스티븐 힉스라는 히치하이커를 태웠고 같이 술을 마시자며 힉스를 유인했죠. 같이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힉스가 떠나려고 하자 다머는 힉스가 의자에 앉아있을 때 뒤에서 덤벨로 힉스의 머리를 내려쳤어요. 그리고 힉스가 의식을 잃었을 때 덤벨 막대로 힉스의 목을 졸라 죽인 뒤 힉스의 시신을 보고 성행위를 합니다. 몇 시간 후 시신을 지하실로 끌고 가서 힉스의 시신을 해부했죠. 이후에 뒷마당에 묻어뒀다가 몇 주 후 다시 유해를 발굴하고 뼈에서 살을 떼어냈습니다. 뼈는 망치로 부수고 집 뒤 숲에 뿌려버렸어요. 처음이라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잔인한 살인 이후에 다머는 경영학을 전공하려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등록하지만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면서 단 3개월 만에 퇴학하게 되죠. 보다 못한 다머의 아빠는 다머에게 군인이 되라고 권유합니다. 군대에 가긴 갔어요. 의무병으로 복무하면서도 또 술을 이기지 못했고 군대에서도 쫓겨나게 되죠. 다머의 아빠는 아들의 술을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합니다. 결국 다머를 할머니와 함께 살도록 보내버리죠. 할머니와 살면서 술을 끊고 직업을 찾고 책임감 있게 살았으면 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와 교회에도 가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도 찾고 체열 전문의로 일하기도 했지만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실직을 하게 됩니다. 이후 2년 넘게 할머니가 준 돈으로 살았죠. 다머가 25살이 됐을 때 미러키의 초콜릿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꽤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 도서관에서 낯선 남성으로부터 구강 성교를 제안받는 일을 겪으면서 10대 시절 키웠던 통제와 지배에 대한 환상이 되살아났고 그는 게이바, 게이 목욕탕, 서점에 익숙해졌죠. 그러다 남성 마네킹을 훔쳐서 성적인 행위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가 남성들과 성적인 만남을 지속하면서 서로의 욕구를 채우는 데 만족하기보다 본인 만족감을 더 중요시하게 됐고 잠자리 파트너들에게 진정제가 섞인 술을 먹이게 됩니다. 약 12차례 이런 사례가 지속되면서 결국 게이 목욕탕에 출입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1987년 11월 20일 술집에서 스티븐 트홈이라는 남성을 만나 미러키의 엠버서더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트홈이가 입에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걸 발견했고 다머의 주먹과 한쪽 팔뚝에는 심한 멍이 들어 있었어요. 밤중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죠. 결국 다머는 큰 캐리어 가방을 사서
투오미의 시신을 할머니의 집으로 옮깁니다. 일주일 후 그는 머리, 팔, 다리를 절단하고 몸에서 살을 분리했어요. 그리고 뼈는 망치로 으깬 뒤 머리를 제외한 투오미의 모든 유해를 쓰레기통에 버렸죠. 투오미의 머리는 표백제 혼합물로 뿌린 뒤 성행위에 사용하다가 결국 분쇄해서 버립니다. 투오미를 살해하고 2달 뒤 14살의 제임스 독스테이터를 누드 사진 찍게 해주면 $50를 주겠다고 제안해서 할머니 집으로 유인했고 약을 먹이고 목을 졸라 죽인 뒤 투오미와 같은 방식으로 시신을 처리하죠. 1988년 3월에는 22세의 리처드 게레루를 동일한 방식으로 살해했고 4월에도 로날드 플라워즈라는 남자를 유인했지만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그를 죽이지는 못했고 대신 약에 취해 의식을 잃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에 데려갑니다. 이후 할머니는 다머에게 이사갈 것을 요구했죠. 매일 술을 마시고 남자들을 집에 데려오고 거기에 지하실과 차고에서 악취까지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머는 1988년 9월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어요. 이사하고 이틀 후 13세의 소년에게 약을 투여하고 성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선고는 89년 5월까지 유예됐죠. 선고받기 2달 전 다머는 1989년 3월 25일에 게이바에서 만난 24세의 앤서니 시어스를 살해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와는 다른 방식을 택했어요. 시어스의 몸이 정말 매력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신체 부위를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생식기를 아세톤으로 보존하고 상자에 보관하죠. 1989년 5월 다머는 보호관찰 5년과 교정국 수감 1년을 선고받았지만 가석방이 되어 일시적으로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 다머는 시어스의 신체 부위를 가지고 할머니의 집을 떠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죠. 이사한 지 일주일 만에 32세의 레이먼드 스미스를 살해합니다. 다음날 다머는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구매하고 스미스의 시신을 여러 장 찍었고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신체는 처리하고 두개골만 보관했어요. 그리고 1990년 6월 지인이었던 27세의 에드워드 스미스를 살해했죠. 스미스가 살해된 지 3개월이 채 안 됐을 때 22세의 어니스트 밀러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때 밀러의 심장, 간, 팔뚝과 다리의 살 일부를 나중에 먹을 수 있도록 냉동실에 보관했어요. 밀러가 살해되고 3주 후인 9월 24일 22살의 데이비드 토마스라는 남자를 유인했고 약을 먹였지만 매력을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나중에 깨어났을 때 화를 낼까 두려워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토마스의 신체 부위는 보관하지 않았어요. 대신 절단 과정의 사진을 찍어 보관했는데 이 사진은 나중에 토마스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토마스를 살해한 후 5개월 동안 최소 5차례는 유인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1991년 2월 17세의 커티스 스트라우터를 4월엔 19세의 에롤 린지를 동일한 방식으로 살해했죠. 이때 다머는 아파트 주민들에게서 악취나 소음 등에 대해 민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린지를 살해하고 2달이 안 됐을 때 31세의 토니 휴즈를 살해했고 휴즈를 살해한 지 3일 만에 14세의 라오스 소년인 코네라 신타손폰을 유인했죠. 신타손폰에게 약을 먹였고 이번에는 목을 조르지 않고 두개골에 좁은 구멍을 뚫어 전두엽에 염산을 주입하게 됩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술을 사서 돌아오는데 신타손폰이 25번가 모퉁이에 발가벗은 채 앉아 라오스어로 얘기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옆에는 3명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죠. 다머는 여자들에게 다가가서 자기 친구라며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911에 신고했다고 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다머는 내 남자친구인데 싸우고 나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다면서
경찰들과 아파트로 동행했죠. 무릎이 긁힌 것 외에 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들은 돌아갑니다. 경찰들이 떠나자 바로 신타손폰에 대해 염산을 주입해서 살해했어요. 한 달 뒤 떠난 시카고 여행에서 20세의 맷 터너를 만났고 밀워키 여행을 하자고 유인했어요. 그렇게 터너는 다머의 아파트로 갔다가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5일 뒤 23세의 제레미야 와인버거를, 10일 뒤엔 24세의 올리버 레이시를 살해했고 레이시를 살해한 지 4일 만에 조셉 브레이드호프를 살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뒤 드레이시 에드워즈를 유인해서 아파트로 데려갔다가 에드워즈가 탈출하면서 다머의 굉장히 충격적이고 잔인한 살인행위가 발각된 거죠. 이때 에드워즈가 탈출하지 못했다면 에드워즈는 18번째 피해자가 됐을 거고 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생겼을지 모릅니다. 다머는 진술에서 스미스, 밀러, 레이시의 신체 부위를 요리해 먹었다고도 자백했죠. 인육을 먹은 건 단순 호기심이었다고 해요. 체포되기 전 2달 동안 살인율이 증가했던 건 하루 종일 살인 충동에 휩쓸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두개골을 모아뒀던 건 개인 재단을 만드는 중이었다고도 했죠. 그 재단은 자신의 명상을 위한 장소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잡혔다면 아마 그 재단을 볼 수도 있었을 거라고 했죠. 1992년 1월 다머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는 살인에 대해 입증이 가능했던 16건에 대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그의 변호사팀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죠. 그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그의 행동을 제어할 수 없었고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다머가 그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행했고 피해자들을 사냥하는 과정에서 냉정하고 계산된 행동을 보였으며 시신을 해체하고 보존하는 등의 행위는 그가 본인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줬다고 주장했죠. 결과적으로 다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6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1853년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사형이 선고되지는 못했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징역 941년을 선고받았죠. 감옥에서 그는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고 그의 범죄로 인해 다른 수감자들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1994년 11월 28일 다머의 감옥 생활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됐어요. 크리스토퍼 스카버가 감옥 운동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다머의 머리를 철봉으로 공격했고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스카버는 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의 죽음을 알게 된 다머의 엄마 조이스는 언론에 화를 내며 이제 모두 행복합니까? 다머가 죽으니까 후련하시죠? 라고 했습니다. 살인마도 자식은 자식인가 봅니다. 17명의 피해자, 아니 살인미수까지 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있는데도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많이 화가 나고 소름이 돋는데요. 유례없는 잔혹한 연쇄살인마에 대한 연구로 다머의 뇌를 보관하려고 했지만 부모의 의견 차이로 결국 다머는 화장됩니다. 제프리 다머는 밀워키 식인종, 밀워키 몬스터로 알려져 있고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 10인에 꼽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 노출된 다머의 잘생긴 외모를 보고 청혼하는 미친 여자들도 있었죠.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던 에드워즈가 증인석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덤덤한 듯 보였지만 사실 다머를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두려움이 남아있어 보였어요. 현재의 에드워즈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했고 결국 노숙자가 되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I had these obsessive desires and thoughts wanting to control them, to I don't know how to put it, possess them permanently. And that's why you killed them. Right. Not because I was angry with them, not because I hated them, but because I wanted to
keep them with me. And as my obsession grew, I was saving body parts such as skulls and skeletons. It's a process. It doesn't happen overnight. When you depersonalize another person and view them as just an object for pleasure instead of a living, breathing human being, it seems to make it easier to do things you shouldn't do. 이 사건을 찾아보면서 굉장히 역겹고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살인하는 연쇄살인마들은 대체 어떤 뇌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잔인한 내용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필터링한 게 이 정도입니다. 한 살인마의 욕구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낮과 밤은 고요한 날이었길 바랍니다.